이것의 조건으로만 학교 65번은 AI 시대의 시적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 시적 상상력이 왜 AI 시대에도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의 뇌 구조를 AI가 뭐냐면 사람의 뇌 구조 있죠? 뇌 신경망 구조. 그거를 기계적으로 흉내낸다는 거가 돌파구였어요. 그전에 AI의 겨울이 길었었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AI 전문가들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생각해낸 거죠. 뇌구조로 신경망처럼 만들면 된다는 걸 알아갖고, 그게 AI 개발인데, 그게 AI 개발이 못해가 되는데, 그래서 인공신경망 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을 한 사람이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하고 존 호필드, 미국 프린스턴 대 교수의 수상 소감의 공통점이라면 인공지능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며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처럼 AI가 통제하는 세상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오픈 AI가 지난 5일 출시한 GTP-1의 수능 국어가 100점, 1등급을 기록했고, 지난달 5원 프리뷰에서는 한 개 틀린 97점이었다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GTP 3.5 터보는 16.8등급이었는데 말이죠. 불과 1년 만에 더 올라갈 점수가 없어진 거죠. 디지털한 메타는 6일에 라마 3.370B를, 아마존은 5일에 노바를, 구글은 차세대 AI 비처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내놨다. 필자가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면 학교에서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이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 시대 전환 이거 내가 계속 했던 말이에요. 그런 상황임을 이제 자본주의 기업 문화에서도 이게 무슨 뭐 그 학계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기업 문화에서도 AI 충격 앞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AI가 그렇게 날 시끄러웠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GTP-5의 성능이 이미 일반 인공지능을 넘어섰다. 어? 는 분석도 있고 AI가 이제 일반 인공 보통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말하는 지능이에요. 초인공지능은 사람을 넘어서는 거죠. 등장도 시간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똑똑해진다는 소리죠.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은 5 내지 20년 후 ASI가 등장한다. 이거 저 노벨상 수상 연설문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AI의 어처구니 없는 독해력, 추론 능력을 지적하며 인간의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 깊은 사고이므로 사고력 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AI가 더 잘하잖아. 눈부신 AI의 능력 향상에 전문가 예측은 빗발엔 달력이 됐다. 그래서 뭐 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랬다니까.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전에 끝나버린 거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 제기한 것처럼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관점이 대대적으로 변신할 때가 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대표의 지시사항과을 대표가 사장이 지시하면 임원과 직원이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도. 이게 보통 회사의 구도예요. 비즈니스 변신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히가 아니라 얼마나 충격적인가, 얼마나 이상한가의 변신의 길이 있다. 그런 건 배운 적이 없죠. 이런 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그 맨하탄 화랑과 이상한 작품 세계를 기업 문화에 이식해야 한다. 말은 좋지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인지 따로 공부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디지털 기기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들 때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반영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감성도 터치에 해당하는 정보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소프트 터치 등 이거는 아직 AI가 미처 따라가지는 못하는 분야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감정이죠. 그러니까 소프트 터치는 지성이 아닌 감정 영역이다. 왜 그러냐면 그 뇌 신경망, 그죠?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 근데 이건 뭐냐면 뇌의 지성, 그지? 인공신경망이라고 그러지만 중에서 뇌의 지성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그럼 지성만 반응을 하느냐? 아니죠. 감성도 같이 작용을 하고 그러는데 뭐 영혼도 뇌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성만 갖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지성 분야에서는 AI가 지금 현재 최고란 말이에요. 시험 보는 거는 다 지성이잖아요. 근데 감성의 영역이란 말이죠. 이 감성은 AI가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제한적이에요. 아직 감성에 대해서 AI 연구는요, 초보 단계예요.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 감성 연구 분야는 AI한테 감성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직 감성을 연수시킨 게 아니라 AI에게 감성을 학습시키는 방법론에 관한 모색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아직 어떤 감성을 어떻게 AI가 학습해야 하는지는 전혀 되는 바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언제 그랬었냐면 AI의 겨울이라는 그게 이제 지성을 어떻게 AI가 학습시키는지 몰라서 AI가 그동안에 연구한 사람들이 10년 동안 겨울을 보냈는데 이제 감성 문제 똑같은 거죠. 감성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뭐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희한이죠. 뭘로 하냐면 하나를 내가 봤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얘 미술 작품을 만든다는 거죠. 응? 설치 미술 있잖아요. 설치 미술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보고 그거를 AI가 그건 설치 미술은 눈에 보이는 물체니까 말이죠. 그걸로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연구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최첨단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감성은 현재 AI가 흉내낼 수 있어도 제한적이고 앞으로도 이게 가능할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AI는 근대 학문, 근대 기계과학의 통화인데 근대 실험과학은 감성을 배제하고 감성은 뭐다? 육체도 배제하고 육체, 물질도 종속해 객체로 대상으로만 사용하고 몸만 이용해 이성, 그지? 지성만 중시하는 합리적인 추론만 사용하는 그래서 AI를 뭐라고 불러요? 추론 기계라고 부르듯이 이 범주를 넘어가는 연구는 뭐예요? 그러니까 연구는 근대 담론, 그지? 자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근대 담론 있죠? 그걸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빨근대 담론을 확립하기 전에는 충분히 연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 탈근대 담론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나 외에 또 누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지경으로 일천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감성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AI 서비스는 이 감성 전혀 몰라요. 그래갖고 이 이용자의 질문, 그래서 이용자의 질문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옛날에 한번 AI 갖고 물어봤더니 내가 말을 약간 꼬아서 감정적으로 넣어서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당장 감정을 넣은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AI가 그 감정을, 내 감정을 딱 설명해 줘야 돼요. 난 지금 어때? 여러분. 그래서 AI가 던지는 질문에 반응하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지성적인 차원에서 A가 던지는 질문에 뭐예요? 지성, 지성의 차원에서만. 예, 뭐. 질문자가 던지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냐면 이성, 그지? 지성의 차원에서만. 다른 차원에서 말하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A가 궁금하시면 AI 요새 흔하죠. 찾아와서 한번 감정을 넣어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럼 그 감정을 넣은 거는 전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성과 지성에서만 반응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말이 돼요. 이용자의 상태를 질문들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우울하니 그 말을 넣어야 돼요. 그럼 우울이라고 배당된 그 우울이라는 단어가 나온 부분 있죠? 그 우울의 기분 전환하는 음악이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울과 섞여 있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보고 찾는 거예요. 진짜 우울한 걸 알아서 찾는 게 아니죠. AI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영화 얘기가 있었죠? 그녀 허. 그거는 완전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죠? 거기서는 이제 침묵하고 말투, 표정까지 다 해서 말을 거는 AI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감정을 연구할 줄 아는 그러니까 탈근대 담론이 근대 담론은 뭐예요? 이성 중심의 근대 담론을 포함하지만 감정, 감성, 형성과 물질, 육체 이 차원을 다 고려하는 응? 하여 초월하는 탈근대 담론의 시스템이 구축되기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응? 얼마나 어려워. 이성만 갖고 있었던, 그지? 이성만 갖고 했던 근대 담론의 차원에서 몇 개의 차원을 더 붙여야 돼요. 감성하고 영성하고 물질 차원까지 다 고려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상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뭐 어느 세월에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계 이런 기조는 이 감성이 중요한 건 이제 돈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감성 얘기를 다루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다룬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주목을 받는도 이게 이제 페이스테크라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페이스가 얼굴이죠. 얼굴 보고 이렇게 요새 그래서 나도 이 노트북 킬 때 얼굴로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얼굴이 저게 되죠. 그 비밀번호가 되는 근데 얼굴이 비교돼주면 그 사람이 얘가 얼굴 내 감정을 보고 얼굴을 하는 게 기분 나쁘거나 기분 좋거나 똑같이 봐요. 기분 나쁘다고 안 틀어주고 기분 좋다고 안 틀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이 점들을 해갖고 얼굴의 모양을 기억했다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맨들어오는 기하학적 점들을 보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감정을 다룬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트 2에서 주인공 라일리는 그, 그 친구들하고 이게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친구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이벌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친구에서. 그거 어떻게 하냐? 그들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는 거죠. 너 어디가? 이렇게 어디가? 나는 이거 가 여기 가면 난 여기 참 좋은 학교로 갔어. 근데 친구가 대답이 묘해요. 그때 주목한 게 미간이란 말이죠. 라일리가 친구들의 미간의 움직임, 주름의 깊이, 실룩거림과 찌푸림의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뭔가 이상함을 즉각적으로 감시하고 눈치채는 장면이 묘사되니까 넌 어디야? 다른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처럼 일상에서 타인의 표정을 읽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순간들을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보세요. 누가 했는 줄 아세요? LG전자 CX 담당 상무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최초의 AI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AI는 이미 존재하는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해주는 등 기계 수준의 정밀함, 그지? 대량의 일처리로 그걸 할 수 있겠죠. 인간을 보조할 수는 있지만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렇게 써서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있는 줄 착각하게 이렇게 말을 써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육체, 물질, 정신, 이념, 감정, 행동, 정성의 네 개 차원에서 정신, 이념, 의 차원에서만 능력이 고도화 되었기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게 뭔지 설명을 안 해줘서 사람들이 공포에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 엄청나게 빠른 기계란 말이에요. 무슨 빠른 기계? 엄청나게 빠른 생각 기계란 말이죠. 추론 기계. 생각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 중에서 추론. 추론이 뭐냐면 리즈닝이에요, 영어로. 리즈닝이 뭐예요? 리즈닝이 뭐예요? 이성 합리적.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의 고도 기계화. 이게 AI이니까. 이건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게 빠른 거죠. 말도 못하게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니까. 무지무지 빨리 돌아가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말해야지 정확한데 모호하게 얘기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죠. 아니, 엄두도 안 날 만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대학 입시, 아까 입시 얘기 나왔죠? 입시 시험 문제 얘기했잖아요. 입시에서처럼 현재 근대 교육제도에서는 뭐야? 추론 능력이 학습 능력인 것처럼으로 의 전부인 듯 착각하여 소위 전문가들도 그런 분야에서만 뛰어나도록 훈련을 받아, 받아온 바람에 추론 기계인 AI 등장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우리가 그거밖에 안 배웠는데 다른 것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밖에 안 가르쳐주고 우리가 육체 보세요. 정신 이념 거기서 육체 체육 시간 별로 없었죠. 감정 정성 음악 미술 시간 음미체 별로 안 했단 말이죠. 영성 이런 거 아예 아무것도 안 했죠. 뭐만 했어요. 이것만 했잖아. 이거는 추론의 전부인데 이 추론은 누가 잘해요? AI가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가라는 것도 다 똑같이 그거밖에 많이 잘 안 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두려우니까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이 나머지 분야, 그지? 그러니까 추론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인간을 대체하지 못한단 말이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직접 사고해서 판단을 내리는 등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뭔가 AI는 직접 사고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AI가 인간 일자를 대체할까? 실제로 대체된 것이나 질문했으나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사건을 예측해서 답을 달라는 질문. 이건 몰라요. 왜? 이거는 알 수가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미래를 예측하려면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추론, 즉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 분석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질문은 준비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과거에 있는 건 모아진 거. 그러니까 모아진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AI의 저 실력은 전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요. 이게 그 미국에서요. 전 세계 도서관, 전 세계의 미국에 있는 책이죠. 전 세계의 서적을 전부 다 복사, 팩스로 카피하여 복사하여 전산화한 작업이 오래 진행되었고 이게 AI 능력의 바탕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는 과거의 예, 지식의 집적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기계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벌고 구글이 돈 벌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기록이 몇 개가 남을지 모르는데 그 모든 책들을 다 저거 했어요. 복사를 했어요. 팩스를 이렇게 말하자면 사진으로 찍은 거죠. 사진을 전부 다 찍어서 그거 있죠.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인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용이 어디서 있는지 잘 모르게 섞어서 나오니까 무단으로 인용했는지도 잘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자료와 데이터를 조합하는 거죠. 미리 앞으로 있는 거를 어떻게 되려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해요. 그걸 연관성 있는 단어의 나열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생성형 A라는 말이죠. 맞는지도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쭉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죠. 그 편견을 자동으로 예를 들면 인종차별 등 여성차별 등 편견을 어,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죠? 이거 환각, 뭐 헐루시네이션 그런 식으로 뭐 괜히 이 용어를 쓴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AI 전문가들이 슬쩍 속인 거예요. 뭐 환각, 헐루시네이션이라는 등 변명을 했지만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약점이었는데 제대로 설명 안 해준 거예요. 인류한테 그 전문가들이 사기를 싹 친 거예요. 헐루시네이션이고 이거 환각이고 나중에 고쳐질 것 같은 고쳐지겠습니다. 그랬는데 고칠 수 없죠. 쭉 그런 말이 쭉 나와 있는데 과거에 있는 거 쓰는데 그게 전부 다 인종차별 얘기밖에 없는데 뭘 그지? 그게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여성차별, 뭐 인종차별 이런 거 옛날에 너무 흔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여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AI의 답변에는 당연히 다 그대로 나와 있겠죠. 헐루시네이션 그런 얘기가 처음 나와서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AI가 만든 기사 계획을 물어보면 과거에는 관해서는 괜찮아요. 과거는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것 갖다 쭉 정리해서 주면 되니까. 근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하는 거죠. 전혀 말 못해요. 그 현재와 미래는 뭐가 필요해요? 감정이 필요하고, 그죠? 미래는 영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항병철이 최근에 번역된 생각의 음조에서 인공지능이 바보 같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을 했어요. 과학은 정말 바보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생각이란 걸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으로 죽음의 유한성을 통해서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명철 교수가 아주 이렇게 명확해서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뭐 있죠? 대단해요. 이 시대의 도전에 제대로 응전할 시적 상상력의 힘을 이 사람도 그렇죠? 시적 상상의 힘을 증명하려는 거죠.
이런 그 한명철 교수의 주장을 시적인 어조의 주장이죠. 이거 갖다가 사실은 무슨 소인지 설명이 잘 안 됐죠. 어, 그래서 이걸 논리적 담론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자가 맨날 하는 말인데 물질 1, 육체 2, 정신 이념 3, 감정 정동, 영성의 차원 등 필자의 인간 경험 4단계 담론에 따르면 AI는 뭐냐면요. 유클리드 수학 등 근대 과학의 산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탈근대 과학이 더는 못 되는 근대 과학은 정말 바보 같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탈근대 시대니까. 그죠? 예를 들면 유클리드 과학이 아니라 양자과학. 그죠? 양자 물리학 등 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필요. 비유틸 기하학이라고 그러면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쉬워요. 뭐냐면 이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은 이 기본은 중력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서로 영향을 준다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본 핵심이 뭐냐면요. 평행선 이론이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 그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직선은 두 개의 평행선은 두 개의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라는 공리를 기반으로 하는. 근데 두 개의 평행선이 안 만나려면 어떻게 돼? 평행선이 안 만나려면 바탕이 평평해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평행선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면 평행선이에요. 평행선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려면 공간은 불변하는 공간을 전제로 한다 하고 하는. 그지?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라 그러냐면 중력. 그지? 그거 있죠. 그런 말 다 알잖아요. 뭐 어,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과거로 갈 수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중력이 그지? 중력이 시간의 흐름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준다는. 즉 공간이 휠 수도 있다. 공간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중력이 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공간이 편안하게 딱 안정적으로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의 형리선이 만나겠죠. 응? 그러니까 근대 과학은 어떻게 해요? 근대 과학. 이때 그 과학은 정말 바보 같다는 말은 근대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탈근대 과학은 아니죠. 과학이 진짜 바보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단평을 그렇게 말했냐면 왜 그래요? 죽음의 유한성을 생각하는 영성의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면, 그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어야 죽음의 유한성을 알 수 있죠. 어? 시간의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대과학은 뭐만 하냐면 공감론, 그지? 공감만 생각하는 근대과학은. 어?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실험실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배운 공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만 했어요? A가 써놓고 B라고 쓰죠? A하고 B가 뭐야? 공간 속에 있는 거죠? 평면이 여기 있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하나 A하고 B 있잖아. 그러니까 공간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간만 생각하는 근대 과학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뭘 고려해? 죽음을 고려하자는 거. 살다 보면 죽잖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죠? 근데 죽음의 유한성을 고려하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성의 차원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원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 영성의 차원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건 전혀 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신의 차원만 중요시하니까 근대 과학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물질의 육체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험 대상으로서의 객체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대 기계 과학이란 말이죠.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게 뭐냐면
무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실험 대상으로 객체성만 생각하는 근대 과학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나 어? 여성이나 어? 타인종을 어? 그 물질로 취급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말살해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식민지국주의 뭐가 됐어요? 타당한 이런 이런 또 하였던 그죠? 식민지였고 왜 생기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뭘로 취급했어요? 윤동주 실험 약 투여해갖고 윤동주가 정확하게 그런 증거는 없지만 윤동주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죠. 타민족, 지배민족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죠. 물질처럼. 걔네들은 물질이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감정과 정서의 영역에는 전혀 무지하단 말이죠. 정서, 감정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테크 등에서 필요하는 감정,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죽음의 유한성을 통과하는 영성의 차원과 연계되어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탈근대 정동의 차원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 관련되니까. 그래서 한명철이 뭐라고 그러냐? 감정과 느낌으로 죽음의 유한성을 통해서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되게 복잡한 건데 쉽게 말하면. 또 근대 시대 동안 아까 봤듯이 소모품인 객체로만 취급해 왔잖아요. 물질과 육체의 영역을. 이게 다시 새롭게 그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지? 그 아까 얘기한 걸 다시 보면 이제 조금만 더 나가서 그 인공지능의 정점에 달한 듯한 근대 과학이라고 그러지만 뭐가 문제예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뭐가 몰라요? 영성의 차원과 연계된 탈근대 정동도 모르고 또 심지어 육체의 차원, 물질의 차원에서도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건 바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인공지능은 생각이란 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근대 과학은 정말 바보 같습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응? 그러니까 생각은 그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근대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근대 과학의 차원에서만 주로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게 현재 근대 방금의 차원에서 보면 바보 같은 거죠. 보면 영성도 모르고 모르고 감정도 모르고 어? 일체 물질도 모르고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생각조차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니. 그러니까 바보 같아. 응? 그래서 바보라고 말한 거예요. 진짜 바보인 거예요. 뭐 아무도 모르는 바보죠. 그래서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심심해서 그냥 기분으로 인공지능 보고 바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바보란 말이에요. 근데 과학 자체가 바보니까 말이죠. 과학자들 바보예요. 근데 과학자들한테 지원을 많이 된다고 신문에 맨날 나오죠. 바보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돈 벌어서 왜 바보들한테 돈 대주는지 모르겠어요. 필자는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보 같은. 이는 내가 바보라는 욕이 내한테는 궁극적인 욕이에요. 왜냐하면 정치, 교육, 경제, 인간계 등 온갖 분야에서 너무 근대에 몰입된 사태 앞에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는 나한테 궁극적인 욕이에요. 참 바보 같아.
그거는 이제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 더 피곤한 사람인 것뿐이죠. 그래서 그 근대 과학은 그렇단 말이죠. 근대 과학은 그렇다. 근대 과학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8근대 시대로 혁명적으로 변화하려면, 응? 그리고 이미 도래해 있는 8근대 공동체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죠.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8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일자의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병철 교수는 바보라 그러고 비난하고 말았지만 나는 생산을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음악은 마음이 계산기인 이상인 걸 가리킨다. 우리는 재현하는 기계인 만큼이나 공명한 신체라고 요약되는 저지의 글을 분석하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는 64, 8근대 혁명 시초는 14에서 공명하는 신체와 재현하는 신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또 이어지는데 불확정성의 양자 물리학이 뭐냐면 뉴턴 물리학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현대 물리학의 시대라는 거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에서 먼저 얘기했고 이건 아주 정설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란 말이죠.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 시스템 전반에 음악적 리듬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거를 그의 계산의 측면에서 생각한단 말이죠. 이 계산의 측면은 근대과학적인 거죠. 이 유클리드 기하학 중심의 그 뉴턴 물리학을 근본으로 치부하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저지의 글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이 철새든 동물 세계들이 뭐 먼데 갔다 와서 그 10,000km 넘는 데를 갔다가 와서 자기가 옛날 살던 가지에 딱 앉아요. 나뭇가지 위에. 10,000km 갔다 온다면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니죠. 그지? 컴퓨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경로나 환경 패턴을 의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고. 자동 항법의 생물학적 지시를 맹목적으로 실천하는 것 같은 행위가 있는데 이거는 인간이 그 정확한 구조를 제시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생물학의 기본 근대적인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실패한 거란 말이죠. 그 근대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면 육체와 두뇌와 소리를 내는 세상의 시간의 등고성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자연적이고 우발적인 공명, 서로 울리는 거죠. 을 따르도록 자신을 허락한 문제. 이게 뭐냐면 탈근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걸 동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동반. 자동으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강력한 도구를 이것도 누가 제시하느냐? 생물학이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옛날식으로 아니고 탈근대적으로 새롭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경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도 시간 구조를 재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반하여 공명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뭘 경험한다고 그럴 때 시간 구조를 틀을 따서 그거 재현하는 게 아니라 공명하는 거예요. 동반해서. 그러니까 재현이 없는 공명만 한다고 이게 생각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대식으로 생각하면 근대 담론에서는 재현만 중요하지만 어? 지성적, 지성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재현의 개념만 중요하고 그 나머지 건 안 중요하거든요. 이론으로도 그렇게 뭐 공식 있죠? 등식 이런 식으로 쓰잖아.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건 다 이 등식으로 만드는 재현의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재현이 없는 공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현의 성격을 뭘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성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대 철학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입장에서 명제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그죠? 체험을 설명할 때도 육체와 감성과 영성의 차원을 배제하는 디스턴스죠.
거리를 두는 거야. 어, 로 위성 추론만 중요시하여 분석하려는 응? 목적에서. 그래서 거리두기가 왜 필요하냐면 뭘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와 감성과 영성의 차원을 배제하려는 거예요. 복잡해. 그러니까 그건 빼고 알았다고. 근데 그거 빼고 연구할 때 복잡하니까 뭐만 해? 어, 이성적으로만 분석해 보자고. 이게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요새 문과도 그렇죠. 그래서 근데 벌써 1976, 1769년에 디드로도 그렇게 안 되고 뭐예요?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얘기를 했다. 그지? 간절하게 듣고 이해하는 추천에 이해하기를 추구하는 패턴에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피사적으로 하더라도 공명이라는 것이 이성 과정의 자체에 삼투되어 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한다고 할 때조차 응? 뭐예요? 이성적으로 대화한다 할 때조차 이성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연구한다 추론한다고 할 때조차 우리는 뭐예요? 공명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공감되는 상황을 중요시 하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응? 공감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그지? 사랑하지 않고 그냥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라니까 소설을 읽거나 책을 읽때 소설 아니라 과학 연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응? 예를 들면 내가 고릴라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응? 고릴라를 이성적으로 연구한다 그럴 때 고릴라가 이성적으로 연구가 돼요? 고릴라의 마음, 그지? 육체, 감성, 영성 등, 그지? 이런 이성 말고 다른 차원이 다 마음으로 공감되는 차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추론을 보통 생각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성에 의해서 그치? 지성이 사상을 움직이는 생각을 맞추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냥 대강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대강 이해하려 할 때는 지성의 차원 정도면 가능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응? 이해하려 하면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육체, 감성, 정성의 차원이 동원돼요. 그래요? 메시지와 어, 화자가 공명, 공감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과태까지 가야 하지. 응? 대강 이해할 때는 머리로만 이해를 해요. 그지? 보통 우리 머리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뭐야? 그건 대강이잖아. 그건 대강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강 이해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공명이라는 게 깊이 생각하는 게 숙고죠. 공명한다는 게 숙고의 반대가 아니라 숙고에 가장 가까운 동료일지도 모른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제한 없는 공명이 언제나 생각 없는 사태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제한의 관점에서 이성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약간 주류 세력의 근대 철학의 선처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약간 열세고 약간 비굴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응? 그거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냐면 경험은 우리가 느끼는 경험은
시간 구조를 재현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뭐냐? 동반하여 공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 진짜로, 그러니까, 물론 일부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그죠? 지성으로만,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새로운 설명 도구인 공명이 사고 행위인 숙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괜히 이렇게 응? 선처를 바라든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도대체. 이제 자기 성찰을 피상적으로 하더라도 공명이 이성 자체의 과정에 삼투되어 있다. 어? 이성에도 다 공명이 들어있다는 게 이게 해안이잖아.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근대 담론 구조로서의 추론이 AI가 하는 거죠. 재현, 계산 숙고를 종종 수반하는 뭐예요? 생각의 차원에 국한해 있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은 솔직히 말하면 궁극적으로 영성의 차원과 연결되잖아요. 자기 성찰하는데 영성의 차원이 연결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 피상적으로 하더라도 공명이 어때요? 이성 자체의 과정에 삼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지가 공명하는 신체에 관심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생각의 차원에 국한한 근대 세계관의 현재의 세상을 움직이는 이게 이 근대 세계관이 이게 뭐야? 현재의 세상을 움직이는 추동력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거 아니라고. 지금 세상 그걸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영성의 차원과 연계된 공명의 힘이 요구되는 거야. 그러니까 AI가 힘이 좋긴 하지만 그거는 욕이란 말이죠. 욕이 요거. 그러니까 2004년, 2024년 과학계를 강타한 AI는 한마디로 말하면 추론기계예요. 리즈닝 머신이라고. 그러니까 AI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념의 차원을 중심으로 육체 차원에 적용하는 물질의 차원에 적용하는 뉴턴 물리학에 근거한 근대 과학이 응? 근대 세계관의 핵심인데 응? 지금 세상의 핵심인데 근대 세계관의 핵심. 그게 이 생각 이념의 기본 원리가 바로 뭐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그래. 생각한다는 건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야. 논문 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AI의 위협을 느끼는 집단 누굴 것 같아요? AI 위협을 느끼는 집단. 근대적 사고 체계를 고수하려는 부류인 거죠. 그치?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가 중요해요. 설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악은 추론으로 안 된다고. 일부는 되지. 일부는 되죠. 그래서 탈근대적인 담론은 포월이에요.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거. 지각 경험이 시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지? 이성으로 충족돼. 시각이 이성의 대표죠. 그러니까 이성, 응? 생각, 추론. 응? 들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야. 머리로만 생각해서 지나가다가 멋있는 그림을 봤어요. 나무를 봤어. 말로 설명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치?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야. 딱 생각해보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걸 다시 한번 해보면 뭐예요? AI는 뭐예요? 지성이 사상에 움직이도록 생각을 맞추는 문제라는 근대 철학의 한계를 벗어나기를 요구하는 독촉장인 거죠. 그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니들은 딴 거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세계관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AI에는 인류의 멸종 가능성을 우려한단 말이에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그랬잖아.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론 중심의 근대 철학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저지가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걸 알 때 화자의 메시지가 우리와 공명한다라고 말한다. 추론이 이 생각 중심에서 끝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성 차원에서 공명해야 힘을 발휘해요.
아무리 추론이라도 그 추론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AI가 아무리 멋있어도 영성의 차원의 공명해야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따라서 AI 추론 기계의 한계는 뭐냐? 그 생각 이념에 국한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는 기계라는 차원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응? AI 시대의 대처 방안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대처 방안. 영성의 차원과 연계된 응? 정동의 차원. 그지? 그리고 물질의 차원. 그죠? 이게 이제 물질 차원이 현실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야. 물질의 차원의 현실태를 연구하는 탈근대적 방법론을 구축하면 된다. 재현하는 신체의 삶을 살아온 성공적인 근대인의 궤적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그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저지가 수줍게 제안한 듯한 공명하는 신체의 길을 개척한다면 탈근대 시대의 미래의 전망은 밝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학자가 비록 인문학자이긴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이 윤리나 도덕 등 인문학 영역에서 가타부타 하듯이 뭐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꾸로 시적 상상력이 AI의 시대의 과학계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어야 한다라고 거꾸로 주장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뭘 배워야 돼요? 시적 상상력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양자 역학이 근대 뉴턴 물리학을 혁명적으로 포괄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토마스 쿤의 주장처럼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가 우리는 양자 컴퓨터인가에서 근대 과학에 복속된 스피너자 철학의 인간 사고의 기계적 결정력의 오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게 뭐 만든 거냐면 AI를 만든 거예요. 머리가 기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기계로 만든 게 AI예요. 양자 컴퓨터로 구현되는 인간 두뇌의 양자 역학적 작동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양자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벌써 양자 컴퓨터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니까? 기계적 결정론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포함해 우주의 모든 것은 우주가 만들어질 때 주어지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죠. 맨 처음에 딱 뭐가 있으면 그걸로 쭉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생각은 자유롭지 않으며 단지 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은 기계 원인에 대한 결과뿐이죠. 기계는 원인에 대한 결과잖아.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의 위대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건 실수다. 이러한 실수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만 그것을 야기한 원인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럼 인간의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오랫동안 철학적으로는 심오하지만 우리의 일상적 삶에 그다지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해온 거죠. 과학에서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지? 인간의 생각이 단지 원인에 대한 결과에 불과하다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기계 같으니까 인간보다. 다시 말해서 기계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충분히 고도화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인간을 만든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2020년 블랙홀에 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다. 펜로즈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결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 결정론적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는 거야. 기계처럼. 펜로즈, 펜로즈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수학적 절차.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데 수학을 우리는 천천히 풀잖아요. 근데 기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푸니까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수학 공식 갖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영국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앨런 튜링이 발견한 가상의 기계, 튜링 기계죠, 기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 튜링 기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알고리즘만 제대로 구성되면 튜링 기계는 어떤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하는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계산이니까 다. 이제 계산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튜링 기계는 어떤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또 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튜링 기계는 문제가 있는데 임의의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의 판단을 항상 유한한 시간 내에 끝마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다 딱 멈추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정지 문제인데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고리즘을 발전시켜도 튜링 기계는 유한한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만나면 흐름을 정지하지 못하고 무한 루프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이렇게 하면 어렵게 말했는데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음? 예를 들어 그러니까 AI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AI의 바탕을 로봇에게 뭐 하냐면 바늘을 만들라고 해요. 바늘을 만들라고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를 바늘로 바꿔버릴 때까지. 그걸, 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 멸망의 순간까지 계속 볼수 즉 무한롭게 자체 규명이 그러니까 무한 작동하는 기계한테 명령한 거죠. 그럼 이제 인류는 그 무한 작동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아니죠. 인간은 그래요. 너 바늘 만들어. 그런데 이제 한참 있다가 선생님 가버렸어. 저 사장님이 갔어. 그럼 바늘 만드는데 이제 바늘 만들 도구가 없어. 그러면 바늘은 철이죠? 그럼 철이 있어야 되는 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기계를 뜯어다가 바늘을 만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은 안 그런단 말이죠. 응? 다른 기계를 뜯어다가 바늘 만들진 않아. 직관이 안 맞죠. 그래서 인간은 직관을 통해 수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그냥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직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직관. 응? 직관은 샌너즈가 직관이란 게 뭐냐면 결정론전 알고리즘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것, 양자역학에서 온다고 보는 거야. 기존에 있는 그 기계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양자역학은 비결정론적으로 작동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모든 물질은 파동처럼 출렁이는데 이 파동 함수로 해서 그러니까 파동 함수는 측정하면 붕괴해요. 근데 언제 붕괴하는지 결정이 안 돼 있다고. 비결정론적이라고. 공식으로 못 만들어. 그래서 펜노즈는 인간의 두뇌가 비결정론적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양자 컴퓨터라고 주장해요. 브레이도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그러죠. 몰라요. 양자역학과는 보통 너무 작은 세계나 아주 원자같이 작은 세계나 초전자들 같이 온도가 극히 낮은 저온層에서 발현된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크고 따뜻하단 말이죠. 근데 2024년에 인간의 두뇌가 실제로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망이에요. 이 뉴런의 모든 세포는 서로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데
이 미세소관이 세포명을 고정해서 두뇌라는 게 뭐냐면 뉴런들이 전기선호를 작동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작동하는데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시냅스라고 물질이 틈새가 있는 거예요. 중간 사이에. 아니면 계속해서 연결돼서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수습할 시간이 없죠. 그럼 그게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 에, 이 전기 신호는 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물을 통해서 시냅시스를 건너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소관은 그 뉴런 속에 전달 물질이 이동하는 도로 같은 건데, 2004년 4월, 2024년 4월 물리학 화학 저널에 미세소관에 관한 놀라운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상온에서 미세소관의 다발에 적외선을 쪼이자 빛을 흡수한 미세소관들이 모두 협동해 동시에 빛을 반출하는 현상, 초방사가 나타났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미세소관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수많은 미세소관이 양자 얽힘을 통해 하나로 뭉쳐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응? 서로 얘기할 틈도 없었잖아. 그게 양자역학이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인간은 양자 컴퓨터라는 게 거꾸로 미세소관의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나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걸 내가 시적 상상력을 갑자기 얘기했냐면, 뉴턴 물리학처럼 기계적인 방식, 그러니까 산문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응? 응? 양자역학의 동반, 얽힘. 이게 뭐야? 서로 좌멀 떨어져 있는 것, 그지? 무관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응? 관계, 응? 엔탱글먼트라고 하죠. 얽힘 등. 그게 시적 상상력이죠. 어, 그런 얽힘의 능력도 발휘하게 하는. 그래서 시적 상상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문이 아니라 시적 상상력이 필요해지는 이유를 그래서 내가 양자역학 어렵고 설명이 잘 안 되는 우리 이 문학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죠. 나도 좀 어렵고. 근데 그걸 일부러 설명한 이유가 그런 것이 AI 시대의 과학에 필요한 덕목이 이 조금 전에 한 거는 이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튀어가? 예를 들면 왜 미세소관이 갑자기 서로 협동해서 아까 동반처럼 동시에 빛을 발휘해? 이거는 산문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죠. 그러니까 뭔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게 시적 상상이 필요하다는 게 돈키호테 같은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사회학자 리츠가 워싱턴 카톨릭 대학 사회학 교수 베이디아 나탄 한 두 사람이 아하 와우라는 글을 썼는데 이게 뭐에 관한 거냐면 과학에 관한 거야. 지금 내가 과학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300명의 대상으로 심화 효성 연구를 하고 그전에는 이제 인도,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과학자 3,500명을 대상으로 과학에서의 미학의 역할 내가 좀 전에 시적 상상력 얘기한 거 있죠.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내가 인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2021년부터 3년 동안 세계 최초의 대규모 국제 연구를 했는데 과학 연구를 왜 하느냐? 그 연구하게 하는 힘은 뭐냐? 그럴 때 그게 이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세 개로 봤는데 감각적 아름다움. 볼 때마다 그거 참 멋있다,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감각적 아름다움이 있죠. 유용한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죠. 과학은 쓸모가 있죠. 공식도 아름답고 그런 아름다움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해의 아름다움. 이해의 아름다움 때문에 공부한다. 그러니까 우선 사람들을 과학의 경력으로 종종 이끈 이 감각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을 연구하거나 뭐 꽃을 연구하거나 뭐 벌레를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쥐를 연구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참 아름답다 그래. 그게 처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론 선택과 실험을 형성하는 우아함 등 미적 범주까지 이거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아름다움이에요. 유용한 아름다움. 쓸모가 있어. 공식을 잘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적용이 잘 되더라 이거지. 그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아름다움인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해의 아름다움. 미적 경험 자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이 세상의 진리, 진리의 아름다움을 그게 이제 경력을 집요하게 계속하게 하는 과학자들의 동기를 심화하는 연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기의 그 연구 대상이 아름다워서 연구를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아름다운 공식을 발견해서 그걸 썰모가 좋다고 해서 연구를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이해 자체의 아름다움, 의학적 경험 이거란 말이죠. 시적 상상력하고 만나죠. 그러니까 이 저자들의 정의에 하면 이해 아름다움은 뭐냐? 그 설명 보면 더 시적 상상력이라는 거 맞나요? 현상 아래에 숨겨진 질서나 내적 논리에 직면할 때 사물의 상태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의 미적 경험. 영어로 일부 썼는데 The aesthetic experience of new insight into the way things are when encountering the hidden order or inner logic underlying phenomena. 이건 뭐랑 똑같아요? 이걸 그냥 시적 상상력, poetic imagination의 정의로 사용해도 이제 그냥 그걸 사용해도 돼요. 이제 이게 뭐예요? 환상 안에 숨어 있는 질서나 내적 논리가 있다는 걸 보고 시인들이 시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물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의 미적 경험이 되는 거죠. 시인이 쓰는 예술가, 그치? 예술적 시적 경험, 시적 경험. 의 정수인. 그치? 그 이해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설명하면서 그거를 필자용어로 다시 말하면 현근대 시대 시적 상상력이라고 그냥. 근데 이 아하 와우의 저자들도 시적 상상력의 탈근대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설명을 보면. 과학이라는 단어가 가치로부터의 자유로움, 객관적 합리적임을 함축한다면 이건 뭐예요? 근대적인, 그치?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근대적인 하고 저기 바탕, 옳지. 그런 거예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죠? 추론, 뭐 그거 앞에 쭉 얘기했잖아. 근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용어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임을 함의한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뭐냐면 근대담론의 정의를 벗어난, 그지? 그 탈근대적인 거, 그지?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저 추론 기계는 못하는 거죠. 이런 연관성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머리는 좋으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냉담한 과학자, 이 근대 과학자들이죠. 라는 고정관념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응? 과학자는 다. 그러니까 과학자 그리기를 한번 테스트를 사람들 과학자 한번 그려봐. 그럼 대부분 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머리 좋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응? 근데 교육제도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다른 교실과 대학으로 과학과 인문학을 구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분법을 제도화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누구한테 안 좋냐? 인문학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과학에게도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상상력을 훈련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에 적절하게 만드는 것보다 등식이 아름다운 게 더 중요하다라거나 근본 물리학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이론이 우아하지 않은 이론보다 더 정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중고등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누구야? 근대 물리학자들의 신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수학, 그러니까 아름다운 수학이 뉴턴 물리학의 등식이 딱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 이끌어간 이론들이 이제는 뭐야?
동화 같은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페어리테일 피직스.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지적 편견의 원천이며 잘못 생각하는 데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해를 가능하게 했던 미적 자질이 미래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양자역학 시대의 엄연한 현실이란 말이죠. 앞에는 시적 상상력 얘기하고 이번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탈근달 얘기하고 있죠? 음,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자연 현상에 숨겨진 질서, 내면의 논리나 인과적 기제를 파악하게 하는 힘, 음? 이성과 정서, 객관과 주관, 과학과 예술을 이진법으로 취급한 칸트에서 데카르트까지 이분법적 관점을 벗어나서 이성과 정서, 객관과 주관, 과학과 정서의 연속성을 들여다보는 이해의 아름다움이란 대안적 관점. 그러니까 뭐야? 탈근대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어디에서도 과학에서, 과학계에서, 지금 현재 과학계에서. 그러니까 저자들이 뒤에 실용주의를 예를 들지만 저자들은 설명을 이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근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찾으려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 이후 이건 당연히 시인을 비롯한 예술가들이 시적 상상력으로 오랫동안 작업해온 일이란 말이죠.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발견했지만 인문학자들은 100년도 훨씬 넘게 거의 100년이 뭐야, 그죠? 1890년이니까 150년 가까이 되죠. 140년, 30, 40년. 그러므로 시적 상상력이야말로 뭐예요? 인문학자에게든 과학자에게든 팔근대 시대에 거의 필요한 추동력의 원천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가리키면 되는데 지금 이것만 안 가리키고 있습니다.